4강 중에서 네 번째 파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30번하고 31번 문제고요. 이제 시 4개 해석하면 되네요. 한번 봅시다. 좀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이 지루하지만 요거 참고 견디면 여러분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합니다. 요 4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내신도 수능도 다 1등급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장하니까 좀 성실하게 들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시가 백석의 여승이에요. 백석 하면 이제 떠올려야 한다고 제가 몇 번 말했는데 뭘 떠올려야 한다고 그랬죠? 일제강점기의 시인으로서 그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기 이전, 즉 일제강점기 이전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성찰의 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가 있는데 지금 보는 작품은 여승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승은 뭐냐면 당연히 시적 대상이 여승이겠죠. 그러니까 여승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승의 이 여승이 우리 민족의 한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 모습, 우리 민중들의 모습을 담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여승의 인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년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승려죠. 여자 승려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가지치는 뭐냐면 산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승려니까 산나물 주로 먹으니까 산나물 냄새 나겠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그러니까 이 여승의 낯이 쓸쓸해 뭔가 외로운 사연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이 여성을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제 화자의 감정이 서러움이에요. 왜 서러워졌을까요? 이 여승의 모습을 보고 서러워졌는데 불경처럼 직유법인데 불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불교에서 보는 교리잖아요. 책. 그러면 이게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서러워졌다. 뭔가 이제 진리를 담은 서러움.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현재라고 할까요? 그러면 과거의 모습도 나온다는 얘기죠. 현재 여성의 모습이에요. 이연 볼까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전판입니다. 금전판은 이제 장사를 하는 거. 장사, 이렇게. 뭐죠? 이제 일정한 가게가 없고 이렇게 거리에다 펼쳐놓고 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금전판은 어디냐면 이제 탄광 옆에 시장이에요. 그 시장에서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여성은 뭐 한 거죠? 옥수수 장사를 했어요. 예전에 이 여성은 옥수수 장사를 했습니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을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어요. 금전판에서 옥수수 장사를 하며 나이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을 때리면서 운 적이 있는 걸 예전에 봤어요. 그럼 여기가 과거겠죠. 과거. 그 다음에 섣발같이 나아갔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 섣벌이란 뜻이 이제 그 힘을 합쳐서 정벌하다라는 뜻이니까 아마 전쟁에 나아갔나 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본다면, 그러니까 징용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승의 남편은 징용이 되어서 나아갔는데 기다려 10년이 지나갔는데 안 돌아왔어.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 무덤으로 갔대. 그럼 돌 무덤으로 간 것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딸도 죽고 지아비는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대요. 산꽁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개에 여인의 머리오리는 뭐냐?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눈물방울과 함께
그러니까 떨어진 게 눈물방울, 그 다음에 머리카락.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머리카락이 눈물과 같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현재 내가 지금 그 여성을 보았는데 이 여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네,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상태죠. 이것을 보았어요. 이게 이제 현재 모습인데 그러면 과거의 모습은 어땠나요? 맨 처음에 금전판에서 이 여성을 봤어요. 얘가 과거 일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먼 과거고요. 과거 2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과거 3은 가장 현재와 가까운 과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승이 된 거죠. 머리카락을 깎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아주 먼 과거에 옥수수 장사를 했고 그 다음에 딸이 죽고 남편도 돌아오지 않아서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죠. 1, 2, 3, 4.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역순행적 구성이죠.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서 우리 민족의 이 여성으로 대표되는 우리 민족의 한을 아주 이제 슬픈 어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화자의 상황은 여성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은 맨 처음에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딸아이가 죽고 남편이에요. 지아비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 다음에 여승이 됐고, 현재 여승을 보았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서는 안타까움이죠. 서럽다 했어요. 정서 안타까움. 그래서 이 여성을 우리 민족 전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이런 애달픈 삶. 그래서 태구는 윤민족이죠. 그래서 주제는 우리 민족의 한스러운 삶이라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이 비참하고 한스러운 삶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를 보니까 못 위의 장, 여기서 못은 뭐냐면 우리 그 기구예요. 이렇게 못을 이렇게 벽에다 박으면 뭔가를 걸 수 있죠. 그 못을 말해요. 한번 봅시다. 일단 산문시는 저 지붕 위에 제비집 너무 많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그럼 시적 대상은 뭐예요? 제비가족이네요. 제비가족. 이 제비가족이 제비집을 지었는데 어디다 지었을까요? 아마 못 위에 지었나 봐요. 그래서 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제비 어미는 둥지로 날개를 덮은 채 간신히 아주 불편하게 잠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으면 아비는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 제비집은 못으로 만든 그것이 아니고 제비집을 뭔가로 잘 만들어 놨고 그 제비집이 좁아서 이 제비 어미는 못 하나 아니었으면 잘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어미는 못 위에서 잠을 잤어요. 어미는 못 위에서 자고 그 다음에 갓 태어난 새끼들은 제비집에서 편안하게 잤다. 라고 해석할 수 있네요. 그 다음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 어미제비죠. 어미제비. 어미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누가 올려다볼까요? 화자가 못 위에서 자는 어미제비를 올려다봤어요. 그 다음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여기도 가족의 모습이네요.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해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그럼 반쪽 난 달빛은 뭐예요? 이 여인의 얼굴이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시적 대상이 바뀌었어요. 아까 여기까지는 제비 가족이었죠.
그러니까 화자가 제비 가족을 봤어요. 그런데 이 제비 어미는 가족들을 위해서 못 위해서 아주 불편하게 잠을 잔 이 제비 가족 중에서 제비 어미의 희생에 대해서 보았다고 할 수 있다면 여기는 지금 그냥 이제 사람의 가족인데 중암동 버스 정류장에서 한 사내가 아이 넷을 데리고 누굴 기다렸어요. 누가 내렸어요? 한 여자가 내렸는데 아주 창백한 얼굴로 내렸어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얼굴은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달빛이 창백했다. 그러니까 의인법 나오고요.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도 알 것도 같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계속 한번 보면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그러니까 이 사내는 실업자예요. 직업을 잃었습니다. 때 묻은 호두알을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에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여기서는 아비의 삶에 집중했네요. 이 아비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집 하나 장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위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이 못 위는 위에 나온 제비가 자는 못 위와 같이 가장으로서 느끼는 부모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아마 실현이 될 것 같네요.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실현이겠죠. 이 못은 실현이죠.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아.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 빈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못이 잡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적 대상이 둘이 나옵니다. 아버지. 라는 대상과 여기 이제 어미제비가 나오는데 이 어미제비와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를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 즉 상징적인 것은 희생하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 정도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상황 뭐예요? 뭔가 여기 지금 뭐죠? 제비와 아버지의 삶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렬적 구성이네요. 상황은 제비를 보고 뭘 떠올린 거예요? 아버지를 떠올린 거죠. 그러면 정서는 안타까움, 연민일 거예요. 그러면 태도는 해고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 아버지, 실직한 아버지가 힘겹게 사는 삶. 그러면 주제는 이들에 대한 연민이 될 거. 그렇죠? 아주 간단하네요. 그죠? 그래서 자, 특징은 병렬적 구성이라는 거. 특징. 두 대상을 병치함이라고 해도 되고요. 병렬적으로 시적 대상을 구성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가 가나 부시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시상을 유발한다는 얘기는 시를 쓰는 계기가 된다. 그럼 맞나요? 가는 무엇 때문에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 여성. 이고 나는요? 제비. 제비는 자연물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가는 나에 비해 빼고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내면 성찰하지 않고 여성을 관찰하는 거니까 성찰적 태도 없고요. 나는 이거 빼고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낸다. 맞죠? 아버지가 너무 연민스러운데, 제비가 연민스러운데 직접적으로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네요. 맞고요. 4번 나는 이거 빼고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자, 친근한 어조 뭘까요? 서러워졌다, 늙었다, 샀다, 차게 울었다, 그런 날이 있었다 라고 평서형 진술을 사용했고
가는요, 평서형 진수. 나는 경어치 뭐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예요. 말하는 듯한 어조가 친근한 어조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했다. 비유적 표현이 있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시는 또 다른 고향,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과 오세영의 자화상 2. 자, 그러면 자화상 이제 성찰의 코드가 나올 것 같죠.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한번 봅시다. 자, 윤동주 시인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게 성찰의 시, 자성찰.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혹은 역순행적 구성에 따른 시상을 전개해줍니다. 과거의 모습은 부끄러웠고 현재는 반성하고 있고 미래는 다짐. 이런 내용이 주로 많은데요. 또 다른 고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째,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그러니까 고향이,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고향에 돌아왔는데, 지금이 아니네요. 과거에는. 백골이 따라와 누웠는데, 그럼 백골은 뭐야? 시체, 뼈잖아요. 백골 하면 떠오르는 게 시체. 그러니까 이 백골은 부정적인 시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왔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 뭔가 그죠? 불편한 거예요.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우주로 통한다. 뭔가 밤은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한다. 뭔가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온다. 뭔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아마 부정일 것 같아요.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본다. 자, 백골이 따라 누웠는데 이 백골은 뼈인데 시체이겠죠. 그런데 이 시체는 나를 따라왔고 이 시체가 어둠 속에서 풍화작용을 한대요. 뭔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여기 바람을 일으킨다고 했죠. 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백골을 들여다봐요. 그럼 여기에서 백골은 뭘까요? 화자의 또 다른 나겠죠. 그런데 이 화자의 부정적인 나, 부정적인 화자의 모습을 백골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부정적인 자아 혹은 내면의 자아. 마음에 안 들죠. 백골이라고 했으니까요. 들여다보면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나는 현재 나죠. 여기 현재 나가 우는 것이냐. 아니면 내면 백골이 우는 것이냐. 내 내면이 우는 것이냐. 사실은 뭐 똑같은 거죠. 아름다운 혼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면을 아름다운 그죠? 백골로도 보고 백골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하고 아름다운 혼은 아마 긍정적인 자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윤동주의 시에는 항상 현실의 자와 내 내면의 자 혹은 뭐 이상적인 자를 이렇게 분류해가면서 시상을 전개해요. 그래서 내용을 그때그때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아름다운 혼은 내면의 긍정적인 자이고 백골은 내면의 부정적인 자이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지주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그러니까 뭐야?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데 그것이 지주 높아. 그러니까 이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는 것은 밤을 새워 이 어둠에서 뭔가 성찰을 하고 뭔가 이제 미래를 향한 다짐을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지질 높은 개처럼 밤을 새워 뭔가 성찰을 하겠다라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둠을 짓는 개는 뭐예요? 자, 성찰이겠죠. 그죠? 내가 개라면 어둠 속에서 뭔가 짓고 있는데 어둠을 짓고 있어 내가. 나를 쫓는다. 그러면 나를 쫓는 것은 뭐냐? 나를 쫓는다. 부정적인 나를 쫓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성찰을 통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변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죠. 가자. 쫓기오는 사람처럼 가자. 어디로 갈까요? 백골 몰래. 그러니까 백골은 부정적 자아죠. 부정적 자아 몰래 쫓기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여기 아름다운 혼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혼이 있는 곳은 또 다른 고향이에요.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고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왔어요. 그런데 이 고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왔는데 부정적인 백골을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도착한 이 물리적인 고향은 부정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밤새 개처럼 짖어가지고 나를 성찰한 다음에 아름다운 혼을 만들어서 또 다른 고향은 긍정적인 자아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다짐, 의지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화자는요, 지금 고향에 왔는데 부정적인 자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서는 성찰이죠. 나는 왜 백골을 데려왔지? 밤새 개처럼 짖어서 나의 이 백골 같은 영혼을 버리고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자. 그래서 성찰과 다짐이 되겠네요. 태도는 의지적, 성찰적이 되겠죠. 그럼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진정한 자, 훌륭한 자, 아름다운 자를 찾기 위한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나아시를 한번 볼까요? 나아시는 오세영의 자화상 2예요. 자화상.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성찰의 코드가 있네요. 오세영의 자화상 2 봅시다.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형형한 밝고 빛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까마귀의 눈이 밝고 빛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까마귀를 긍정의 대상으로 보았네요. 자, 그런데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라고 했으면 까치는 부정적인 대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가치, 화자가 추구하는 것은 까마귀인 거죠. 자,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날 한 톨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그대는 까마귀가 될 거고요. 차라리 눈밭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까치 부정이네요.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볼 때 까마귀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대상이에요.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았다. 그러니까 마른 가지는 어떤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설원을 굽어본다. 그럼 설원은 지향하는, 그죠? 지향적 혹은 이상세계가 될 거고요. 가지끝 상황이에요. 마른 가지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겠죠. 부정적인 상황에서 먼 꿈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밝게 눈을 빛내고 있어. 고독한 이마, 쓸쓸한가 봐요. 혼자 있어요. 그 날카로운 불이 뭔가 좀 예리해요. 얼어붙은 지상은 뭐야? 부정적 현실이겠죠. 부정적 현실의 상황. 그래서 그 어디에도 나달 한톨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 차라리 눈밭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마당을 넘보지 마. 그러니까 까치는 인가의 마당을 넘어서 먹이를 찾는데 까마귀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가의 마당은 뭘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건 까치고 너는 인가의 앞마당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까마귀 너는 고고한 너의 뜻을 펼쳐. 이런 얘기겠죠. 검을 테면 철저에게 검어라. 명령형 어조를 썼으니까 명령형 어미를 썼어요. 그러면 단호하고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검어라. 그러면 검다는 것은 화자가 긍정으로 본 거죠. 남기지 말고 검어.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히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분장해. 분장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는 빈 가지 끝에 혼자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설 응시하는 한 마리 새를 까치를 보고 있어. 자, 까마귀는 이제 긍정의 대상인데 너는 검어. 그런데 다른 대상들은 겨울이 되자 온 세상에 눈이 내리자 하얗게 분장한대. 그러니까 하얗게 분장하는 눈은 부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
분장은 세상에 영합하는 태도죠. 영합한다. 세상에 부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살짝 눈 감고 뭔가 이제 부정적인 방식 혹은 편한 방식으로 진실을 외면한다. 뭐 여기까지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화자가 긍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까마귀한테 속끝까지 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흰 눈은 부정이 될 것이고 겨울이 되자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닥치자 온 세상에 눈이 내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하얗게 분장한다. 그러니까 이 모두 다 부정적인 시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너는 그렇게 분장하지 말고 흰 눈이 내려도 너의 검은색을 유지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검다는 것은 뭔가 자신의 의지를 지키는 자신의 뜻을 견지하는 훌륭한 것이 될 거라는 거죠. 나는 시적 화자죠.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인가 여기서 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까마귀를 긍정하면서 까치를 부정했죠. 까마귀에게 검어라 검어라 마른 가지 위에서도 어째라 얘기했는데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은 아까 누구였어요? 까마귀였는데 갑자기 나라고 했어. 그러니까 까마귀와 나는 동일시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에게 나의 감정을 투영하면서 나의 의지까지 정서까지 다 투영한 거죠.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거뭇 까마귀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것은 대응하는 시어가 뭐죠? 어디를 보고 있었죠? 먼 설원과 여기 나오는 먼 설원과 이연에 나오는 먼 지평선은 그죠? 응시하는 곳으로 지향점이 될 거예요. 지향점 화자가 추구하는 거. 그렇죠? 이상세계. 나는 빈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며 한 마리 검은까다를 까마귀가 되리라. 나는 까마귀처럼 고고하게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나의 뜻을 견지하며 살 거야. 의지적이죠. 리라는 미래시제를 사용해서 그렇죠?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시를 한번 정리해보죠. 자, 화자는 대상인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서는 당연히 의지적이겠죠. 의지적이고 단호한 태도가 단호하다. 그 다음에 의지적이다. 의지적이란 말과 다짐. 주제는 고고한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의지. 고고한 삶에 대한 의지.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볼 수 있네요. 자, 특징은 자연물을 통해서 인생을 자신의 삶을 다짐하고 있죠. 동해 고고한 삶의 의지를 다짐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주제는 특징이고 자연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 까마귀와 화자를 동일시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시어 먼 설원과 마지막에 나오네 먼 설원과 먼 지평선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지향점이 되겠어요. 그것이 아마 훌륭한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징적인 시어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가와 나 해석을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네요. 그런데 보기를 읽어보고 풀어봐야겠네요. 자, 보기 자아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는 시적자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을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면 가의 부정적인 자아의 모습은 뭘로 나타났나요? 백골로 나타났고, 그렇죠? 가에서는 백골, 부정적인 모습. 나에서는 뭐죠? 그 까마귀와 대조되는 게 까치,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긍정적인 모습은 가에서는 무슨 영혼? 아름다운 혼이라고 나왔네요. 아름다운 혼.
그리고 나에서는 까마귀로 나왔고요. 가에서는 이 긍정적인 자아를 이제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부정적인 자아는 지금 온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하지만 가해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서 자신의 부정적, 긍정적 모습을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적 시어 뭐 있어요? 고향은 나의 부정적인 모습, 또 다른 고향은 나의 긍정적인 자의 모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밤을 쫓는 개, 그건 뭐야? 성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뭘 봤어요? 까마귀를 봤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이제 긍정적인 자의 모습이고 까치는 부정적인 자의 모습이다 라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선지를 한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여기까지 맞고요. 들여다보며 자신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맞네요. 가의 지주 높은 개는 자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맞죠?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맞죠? 지주 높은 개처럼 밤새 짖으면 뭐죠? 아름다운 영혼으로 태어나게 하니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나에서 먼 서로를 구워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 맞죠? 까마귀와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까마귀에게 자신을 투영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에서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맞죠? 부정적인 것이니까요. 5번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 화자가 처음 부정적인 현실이 아니고 먼 지평선을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고 이 방은 어두운 내면 맞나요? 어두운 내면 맞네요. 어두운 방이라고 했으므로 자 여기까지 이제 문학 개념어 4강 4번의 강의에 걸쳐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해설 어떻게 하나 현대시도 고전시도 표현법까지 모두 나오니까 이 강의가 여러분의 내신과 수능을 책임질 겁니다. 성실하게 학습하길 바랍니다. 화이팅!